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 끼어 자신의 노후까지 챙겨야 하는 우리 5, 60대의 마음과 생각을 풀어낸 에세이 불량한 50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책에 담긴 내용과 내가 많이 닮았을 때가 있죠. 바로 위로를 받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도 건강한 엔돌핀과 함께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는 유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엄마를 시험에 들게 하는 딸들. 아직 코로나19를 모르던 3년 전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마음 맞는 친구 넷이서 웃고 먹고 쏘다니느라 5박 6일이 짧기만 한 신나는 일정. 여행 마지막 날 물가 싼 베트남에서 돈 펑펑 쓰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나트랑이 롯데마트에 들렀다. 쇼핑하고 나면 어김없이 허기가 몰려온다. 카트에 봉지를 가득 담은 채 식당가에 앉아 옆자리 메뉴를 스캔하는데 곧바로 시식 후기가 날라왔다. 이거 맛있어요. 향신료도 강하지 않으면서 국물이 얼큰해. 베트남 관광지 여행객의 둘 중 하나는 한국 사람이라 어디서나 한국말 대화가 자연스럽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의 코치에 힘입어 성공적인 주문 완료. 그렇게 안면을 트자 호구조사가 시작됐다. 친구들과 온 거야? 아유, 재밌겠다. 나는 딸네 식구들이랑 왔어요. 얘네들은 외손주들이고, 그러고 보니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딸이랑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우리의 화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손사래를 친다. 난 여행 온 게 아니야. 여기 와서도 애들만 봐주고 있어요. 지금도 애 맡기고 둘이 뭘 사러 가서 올 생각을 안 하잖아. 초면인 동년배 여자들에게 신세한탄을 쏟아내는 아주머니와 공감대 형성. 5말 6초 여자들의 세대 토크가 펼쳐졌다. 역시 한국 아줌마 친화력 갑. 내 발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10년인데 손주 봐주느라 보내면 안 된다고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드니 자식보다 친구가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에 그럼 하고 외쳤다. 자식들이 빨리 집을 나가면 편할 것 같은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고 했더니 결혼해 아이라도 낳으면 허구한 날 불려다녀야 한단다. 그러다 잘못하면 혼자 돌아온 자식의 아이까지 키워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다들 우픈 심정이 됐다. 베스트 베이비란 육아지를 만들던 시절 애독자들이 보내온 엽서와 편지 읽기는 나이 몇 안 되는 즐거운 업무 중 하나였다. 책 나오는 날만 기다린다. 지난달 둘째 육아법 기사에 공감했다. 이유식 만드는 법은 스크랩에 두었다. 등등. 독자 칭찬이라는 뽕을 맞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한눈에 봐도 나이 든 사람이 필지가 느껴지는 편지 한 통이 편집부로 날아들었다. 뭐지? 서둘러 개봉하니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장문의 편지가 나왔다. 맞춤법이 몇 거 틀리기는 했지만 예의 바르고 논리 정연한 할머니가 발송인이었다. 잡지에서 그 전달에 다른 특집 기사, 친정 옆에 사는 엄마들에 대한 일종의 항의 편지였다. 기사는 육아의 친정 도움이 중요해지면서 시월드 대신 처월드가 대세로 떠오른 세태와 그에 맞는 육아법을 다루고 있었다. 남편 입장에서도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니 아내가 편해지고 아이도 양질의 보살핌을 받게 되고 결국 자신들도 편안해져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친정 옆에 사는 젊은 엄마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는 두루두루 행복해지는 육아법이라는 게 요지였다. 편지는 바로 그 기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원본은 없지만 워낙 인상적인 편지라 자세히 기억한다. 내용은 크게 내 딸을 고발합니다와 이런 나쁜 기사 쓰지 마세요로 나뉘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다.
딸은 퇴근 후에도 피곤하다며 육아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맡겼다. 이유식을 싱겁게 만들어라.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해라.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라 등등 주문이 많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손주를 키웠다. 의논도 없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자신만 빼고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도 다 좋게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딸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아이 그냥 맡기는 거 아니고 친정엄마한테 들을 만큼 드려 라고 하는 걸 듣고는 화가 났다. 나를 돈 받고 애 봐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친정 옆에 살면서 아이 키우면 3대가 행복해진다는 이런 부류의 기사가 친정엄마의 육아를 당연시하고 부추긴다. 손주 키우는 건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조심스럽다. 이런 기사 말고 친정엄마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사도 써줬으면 좋겠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었다. 그 딸이 싸가지가 없다고?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그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30여 년 전 친정엄마에게 어린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던 동료들의 대화에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보다 불만이나 서운함이 많았다. 한 번만 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겠다는 친정엄마의 경고에 콜라를 홀짝이던 동기는 어차피 고향에서도 혼자 사시면서 까칠하게 군다고 엄마를 디스했다. 둘째를 고민했지만 친정엄마 눈치를 보던 선배는 목욕통, 젖병 소독기 등 출산용품을 내게 물려줬는데 반색하며 싹 다 줘버리라고 하는 엄마가 왠지 서운했다고 토로했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다들 칭얼대는 아이 돌보느라 힘든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아이만 걱정하곤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일하는 여자들은 육아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최고의 양육대리자는 친정엄마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손주를 키우는 일은 친정엄마 인생에서 소중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일이다. 선택은 전적으로 친정엄마의 몫이다. 친정엄마가 외손주를 돌본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딸이 조금이라도 편히 사회생활을 하기 바라는 마음 말이다. 내 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 엄마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손주의 재롱도 두툼한 봉투도 아니다. 딸의 고마워하는 마음, 엄마의 수고를 알고 나누려는 진심일 것이다. 돈을 드린다는 이유로 당당해지려면 최소 옆집 조선족 도우미 아줌마께 드리는 액수와 주말 외박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요즘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딸들도 친정엄마와 육아 부담을 나누는 추세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운 적이 있는데 만삭이 임산부와 친정엄마가 같이 다녔다. 엄마와 대면대면한 사이인 나는 그 모습이 낯설었다. 어느 날 혼자 참석한 친정엄마에게 강사가 딸이 없어서 심심하겠다고 인사치레를 건넸더니 진지하게 "NO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딸이 임신하자마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요가도 같이 다니자 마트도 같이 가자 하더니 요즘은 산책이 순산에 좋다며 같이 걷자고 해서 아주 귀찮다며 자신은 자유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럼 그렇지. 갑자기 그녀가 친밀하게 느껴졌다. 30대 지인은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편하게 모임이 나왔다. 친정집에 일주일에 이틀 아이를 맡기고 자신은 친구도 만나고 듣고 싶은 강의도 들으며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은 자매가 셋이고 모두 번갈아 이틀씩 아이를 친정에 맡긴다는 거였다. 그 친정엄마는 주 6일을 외손주 키우기에 매달려야 했다. 각자 사정과 상황이 다르니 함부로 가타부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워킹맘이건 전업맘이건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불변의 원칙이다.
엄마의 도움은 머리 숙여 고마운 거지 당연한 게 아니다. 당신도 친정엄마 도움받아서 아이 키우고 직장생활 편히 해놓고 그런다고?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나는 옆으로 개걸음해도 후배들은 바르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딸들아, 엄마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다오. 할머니들, 좀. 평일 낮에 동네 버스 정류장은 한가하다. 가까이 다가가니 정류장 벤치에 청년과 소년 중간 느낌의 남자 2명과 머리 하얀 할머니 2명이 앉아 있었다. 젊은이들의 외모가 범상치 않다. 가늘가늘 왜소한 몸, 조망만한 얼굴에 귀걸이와 피어싱이 여러 개다. 옷도 예쁘게 잘 입었다. 근처 방송국에 왔다 가는 아이돌 연습생인가? 근데 몸이 진짜 가늘구나. 저렇게 얇은 몸에 내장은 다 들어있나 몰라? 자꾸 그쪽으로 꽂히는 시선을 거두며 정면 응시를 위해 노력하는데 찌르르 위험신호 감지. 아, 저 할머니들 위험하다. 두 사람이 고개를 오른쪽 90도 돌려서 대놓고 빤히 쳐다보더니 급기야는 여자야, 남자야? 묻고 만다. 순하고 예쁘장한 얼굴이지만 상대는 혈기왕성한 남자 2명. 할머니께 무슨 험한 말이라도 할까봐 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둘은 대화를 멈추고 굳은 얼굴로 있다가 곧이어 온 버스를 타고 자리를 떴다. 어휴, 다행이다. 할머니들, 좀. 9호선을 타려고 가양역에 내려 지하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그날따라 무릎이 아파서 노약자 행세를 좀 했다. 9호선 계단은 깊고 내 도가니는 소중하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기세 좋게 다가왔다. 비켜! 비켜! 저쪽으로 비켜요! 반말 비슷한 무례한 말투가 거슬렸지만 얌전하게 한쪽으로 비켜섰다. 문제는 옆에서 나와 같이 기다리던 할머니 한 분. 아니, 거기 자리 많은데 왜 굳이 비키래? 비키라면 좀 비켜. 내가 타려고 그러잖아. 누구 보고 비키라 말아야? 타라고. 누가 타지 말래. 순식간에 벌어진 거짓말 같은 상황. 한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서로 멱살잡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이다. 기다려야 하나 떠나야 하나 말릴 재간도 없고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해 망설이던 순간 느림보 엘리베이터가 왔다. 결국 먼저 와 있던 할머니는 휠체어가 방향을 틀어서 탈 수 있도록 안쪽으로 비켜 서줬다. 어쨌든 세 사람 탑승 완료. 진짜 어이없는 건 엘리베이터를 탄 후 두 사람의 태도다. 응, 그래서 비키라고 한 거구나. 그래, 그렇다니까. 이 휠체어가 큰 거라서 그래. 작은 것도 있는데 내 건 큰 거야. 언제 거짓말 싸움을 했나 싶게 태연자약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닌가. 헐, 긴장했던 나만 바보였던 거야. 버스 앞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의 긴 머리칼이 뒤로 넘어오자 손으로 살짝 가지런하게 만져주는 할머니는 조금 귀여웠다. 하지만 남의 머리카락을 왜 만지는 건지.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볼까봐 불안했다. 마트에서 내가 산 냉이를 보더니 요즘은 제철이 아니라 비싸고 맛도 없을 텐데 하며 지나가는 할머니께는 사죄라도 해야 하나 싶었다. 다 들린다고요. 아파트 단지 입구 과일 판매 트럭에 내 고향 청송사과라고 쓴 팻말을 보고 나도 고향이 청송인데 청송 어디요? 나도 고향이 청송인데 청송 어디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할머니도 있다. 저 아버지 고향이. 젊은 트럭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하철은 할머니들의 다양한 활약상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일단 어디까지 가요? 또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기본 대화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주위에서 무언가 대화 소재를 찾아내 이야기를 이어가곤 한다. 엄마는 지하철 열정거장 남집 가는 동안 옆자리 할머니가 계모 밑에서 고생한 인생사까지 다 깨고 내리셨다. 처음 보는 사이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미러클이다. 유난히 긴 머리칼을 늘어뜨린 젊은 여자를 쳐다보다가 도대체 왜 저렇게 다들 머리를 기르는 건지 모르겠어. 한마디 하시면 그러게 우리 때는 부모가 돌아가셔야 머리를 풀어헤쳤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나이가 들면 왜 경계가 없어지는 걸까? 근접 허용 면허증이라도 생기는 걸까? 마음대로 타인에게 훅 들어가고 당당하게 무례해진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생물학적 노화와 함께 타인과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회적 노화도 진행되는 것 같다. 예의와 염치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던 부모님들이 나이라는 갑옷까지 두른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한평생 크고 작은 문제를 친척과 이웃의 도움으로 해결하며 살아온 엄마 세대의 유산일 수도 있다. 이웃끼리 개를 통해 목돈을 만들고 촌에서 올라온 조카를 걷어 학교나 공장에 다닐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고향 사람이라면 사과 한 개라도 더 얹어주면서 살아온 세대가 우리 엄마들이다. 그들도 억울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데다가 갑자기 너무 오래 살게 되면서 온갖 낯선 현장을 목격해야만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 천지다. 하지만 어쩌겠나. 바꿀 수 없으면 적응하고 살아야지. 가능하면 젊은이 말고 같은 세대끼리 참견을 주고받으시라고 살며시 권해본다. 공감대도 넓으니 말도 잘 통할 것이다. 아, 물론 할머니들만 그러는 건 아니다. 할아버지들의 무경계는 내가 잘 모르는 또 다른 맥락이라 논외로 한다. 우리 엄마는 호모 저스티스. 후배가 타로를 배웠다고 봐주겠단다. 내 카드를 뽑고 블라블라 아들 카드 뽑고 어쩌고 저쩌고. 맞네 맞아. 떠들다가 엄마를 생각하고 카드를 뽑았다. 양손에 천칭과 칼을 든 여신이 나왔다. 엄마들은 이런 카드 잘 안 나오는데? 후배가 애매한 표정을 짓는다.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여신으로 이런 엄마는 자식한테도 공정하고 이성적이며 심하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풀이다. 대박, 타로 진짜 용하다. 우리 사남매는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칭찬이란 걸 받은 기억이 없다. 나는 내 얼굴이 넓적하고 뒤통수는 평평하고 눈이 작다는 사실을 일찍이 인지했다. 넓적하기보다 길쭉한 것도 같지만 엄마의 얼굴평에 시비 걸 생각은 없다. 하지만 팔다리가 길고 피부가 하얗다는 사실은 20년 넘게 살고 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깨달았다. 어쩌다 남보다 먼저 대학 합격자 명단에 들었을 때도 기뻐하기보다 무덤덤한 분위기였다. 오히려 S대 갈 자신이 있으면 재수시켜주겠다고 보태셨다. 남동생이 셋이나 있어 아버지는 은근히 상업여고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하셨을 정도의 가정 형편이었다. 재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엇보다 내가 모 여대라도 갈 수 있었던 건 사지선다 찍기에 강해 예비고사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인데 S대라니 그 무슨 막말이신지. 엄마는 당사자들에게는 늘 부족함을 엄히 나무라시면서 남들에게는 과장된 자랑을 하시기도 했다. 10여 년 전 여성지 편집장을 하던 시절 엄마의 전화통화를 들으며 기함했다. 우리 딸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잖아. 친구분과 약간의 자식 자랑 배틀 중에 던지신 멘트 같았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화를 냈더니 그 할머니시들이 우먼센스라고 하면 알긴 하겠냐며
오히려 당당해했다. 내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할 분위기였다. 자식보다 예쁜 게 손주라던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초질관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묻지도 않은 외손주의 대학, 소위 스카이를 알려주시고는 비인기학과였던 과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잡아떼신다. 그 손주가 졸업한 후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주위에는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말씀하신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다녔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순순히 인정하시는 게 더 얄밉다. 인서울도 어렵던 손자가 삼수 끝에 명문대 입학해 가족 모두가 박수를 보낼 때도 삼수에서 들어간 건데 그것도 대단한 거냐? 한 말씀 하시며 찬물을 끼얹었다. 장손이라도 예외 없는 일관성. 막내 손녀 이야기를 하다가 걔가 애교는 많은데 예쁜 얼굴은 아니지? 하신다. 100% 순수한 질문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 엄마가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서 난방을 풀가동하니 다른 집 평균의 2배가 넘었다. 슬며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엄마가 외출하면 거실과 엄마 방의 난방을 낮췄다가 귀가 시간에 맞춰 올리곤 했는데 며칠 만에 현정을 목격당하고 말았다. 엄마는 난방비 낼 돈도 없는데 회사를 그만둔 거냐며 속을 긁더니 며칠 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놓으셨다. 내 방 난방에 손대지 말아라. 준엄한 지시가 뒤따랐다. 아, 기분 나빠. 필요 없다고 하다가 불등한이 받은 나는 또 뭔지. 작년에는 한꺼번에 냉장고와 에어컨이 말썽을 일으키자 거금 1,000만 원을 주셨다. 이거면 좋은 걸로 2개 다 살 수 있냐? 하시는데 100만 원대와는 달리 저절로 내 태도가 공손해졌다. 역시 목도는 힘이 세다. 엄마의 바른 소리와 지적질만큼 마음 따끔거리는 게 없다. 돌이켜보면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도 엄마의 호모 저스티스 기질이다. 어렵사리 이혼 결심을 전하는 내게 엄마는 너도 잘못한 게 있겠지. 첫마디로 건네셨다. 인간관계 원사이드가 어디 있나. 나도 모르는 새 분명 잘못한 게 있겠지. 하지만 그 순간 절실하게 필요한 건 심판자가 아니라 내 편이었다.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그 기억을 끄집어냈더니 엄마는 생각이 안 난다며 인정하지 않으셨다. 억울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마음에 담아두는 쪽이 손해다. 그냥 털어버리는 걸로. 가끔은 자식들한테 무조건 엎어지고 그래 내 새끼, 아휴 내 새끼 하며 안아주는 엄마가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가니 알겠더라. 모든 걸 자식에게 내어주고 초라해 보이는 엄마보다 뒷담화 할 수 있는 엄마가 더 마음 편하다는 것을. 엄한 부모 밑에 효자난다는 입말은 요즘 말로 하면 엄마가 당당하면 자식들이 눈치 본다쯤 되려나? 밥 먹기를 강요하는 갑질. 라떼는 말이야 하는 순간 꼰대라던데. 아무튼 나 때는 말이야 직장 선후배들이 허구한 날 몰려다니며 선배는 밥 사고 술 사고 고민 상담해주고 후배는 선배 따르고 지금도 연락하고 여행도 막 같이 다니고 진짜 친해. 선배는 술값 내주면서 싫어하는 후배도 억지로 마시겠겠지. 그리고 우리도 직장생활 힘든데 뭔 후배를 가르쳐. 아들 회사에 후배들이 들어왔다는데 다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한다. 선배들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왜란다. 왜라니?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험난한 직장생활, 인간관계로 버티는 거 아니었나? 직장 문화가 달라졌다더니 이런 거구나 싶었다. 친한 입사 동기들은 있는 것 같던데 선후배 관계는 소 닭 보듯 하는 모양이다. 받은 게 없으니 주는 걸 모르는 건가? 한 줌의 건이라도 끼어들까봐
원천 차단하는 건가? 30년 직장 생활을 20년 한 곳, 8년 한 곳에서 했으니 대충 견적이 나온다. 스쳐간 인연도 많지만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며 정을 쌓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랜만에 퇴직한 선배 2명과 고깃집에서 만났다. 불판 옆 고기가 흐물흐물해지는 것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다. 지나가던 종업원이 고기 올리셔야죠 하는데 서로 얼굴만 마주봤다. 아, 나야? 아, 내가 구워야 하는 거구나. 앞에 앉은 선배가 바로 어택을 날린다. 시방, 내가 국장이라고 핏물 줄줄 흐르는 고기가 안 보이는 거냐? 빨리 구워. 쏘리. 나도 누가 구워주는 고기만 먹은 지가 오래돼서 본분을 망각했다. 모임 장소를 못 찾겠다는 지각생 멤버의 카톡이 왔다. 선배, 내가 갔다 올게. 50이 넘은 후배가 발딱 일어섰다. 옆에서 다른 친구가 거든다. 야, 쟤도 어디 가면 한카라는 이사님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심부름 다니는 거 비밀로 하자. 크크. 다들 세월이 흘러도 처음 만난 인연으로 기꺼이 돌아갔다. 월간지를 만들다 보면 매월 야근과 철야 주간이 찾아온다. 자연히 사무실에서 저녁을 시켜 먹는 일이 많았다. 수시로 간식과 야식도 등장했다. 가족보다 더 많은 끼니를 함께 했으니 주문 담당 막내 기자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찮았을 것이다. 간짜장을 짜장으로 주문했다가 까칠한 선배의 마감 짜장까지 받아야 했고, 햄버거 세트에 어니어링 튀김 대신 양파 스낵을 사온 막내는 두고두고 놀림감이 됐다. 그 당시 배달앱이 있었으면 기자들의 근속기간이 늘었을지도 모르겠다. 유난히 밥들을 챙겼던 나는 팀원들이 식사를 거르는 걸 마땅찮아 했다. 모여서 밥을 먹으며 잠시 숨 돌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밥 먹기를 강요하는 갑질을 했던 셈이다. 마감이 끝나면 고생 많았어. 우리가 남이가? 으쌰으쌰 하며 술잔을 부딪히는 회식이 필수 코스였다. 주량이 느는 후배를 격려하고 노래방 점수를 칭찬했다. 회식이 작고 술꾼이 많은 부서의 팀워크가 좋다는 게 우리 시대의 공인된 낭설이었다. 직장 갑질이 뉴스거리로 등장하면 가끔 나의 직장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나는 그나마 세상 좋을 때 상사지라는 복을 누렸다. 그때는 자연스러웠던 일들도 본질은 선배나 상사의 갑질이었던 걸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게 분명하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속감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집단이나 조직에 기대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면 요즘 세대는 그냥 한 개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조직의 논리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사나 선후배들과의 스킨십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모양이다. 요즘 애들이니 한국 아줌마들이니 강남 사람들이니 하는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별자로 존중받으며 고유한 자신만의 이름을 불리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동조한다. 하지만 가끔은 함께 웃고 공감을 나누는 집단의 에너지가 그리울 때가 있다. 그 안에 슬쩍 묻어가면 편한 게 있다. 소속감 없는 혼자의 길은 더 외롭지 않을까? 하긴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으니 그리움도 없겠구나. 이것도 다 자가발전 오지랖이다. 용감한 젊은 그대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 찐 부부의 세계를 알려주마.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언짢다. 아마도 이혼 후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워온 나의 유사 경력 때문일 것이다. 부부의 세계는 완벽한 듯 보였던 부부가 남편 외도로 무너지는 과정을 극적인 과장법으로 그려낸 드라마다. 높은 시청률이 말해주듯 관련 정보와 이야기가 인터넷을 뒤덮고 친구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거리였다. 호불호는 갈리지만 입을 모아 드라마적 재미를 칭송했다.
그런데 나는 왠지 리모컨에 손이 가지 않았다. 드라마를 다큐로 받는 타입도 아니고 미풍양속을 함양하는 건전 드라마를 선호하는 것도 아닌데 이혼을 정면으로 다룬 이야기는 결이 좀 다르다. 나도 모르게 자꾸 도드라진 흉터를 만지는 기분이다. 이런 건 평소 내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불륜을 소재로 한 이혼 드라마야 한두 편이 아니지 않은가. 특별히 부부의 세계가 불편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드라마와는 너무 다른 나의 이혼 기억이 소환되기 때문인 것 같다. 이혼을 둘러싼 폭발할 듯한 긴장과 갈등, 그 과정을 지배하고자 하는 배신과 음모, 반대편에 있지만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복수와 미련, 어른들 싸움에 희생당하고 삐뚤어지는 자식. 드라마 속 이혼이 현실과 다르다는 건 두말하면 입 아프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드라마는 나의 이혼 과정이 얼마나 시시했는지를 새삼스럽게 환기해 준다. 협박과 폭력은 고사하고 딱이 한 대 못 들였으니 한심하도다. 이혼의 전조부터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의 과정은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참 못났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버버 하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 킥하며 억울해하던 기억 같은 거였다. 헤어짐 앞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원했지만 그걸 끌어낼 방법을 몰라 질척대고 허우적거렸다. 내가 아는 부부의 세계란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기를 기대했지만 일상에 치여 언제 사랑이 식었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랑이 생기면 쿨하게 헤어지거나 지독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 허둥허둥 미움과 상처를 주고받다가 변변찮게 헤어지는 것이다. 여자로서의 배신감보다 먹고 사는 문제와 타인의 시선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다. 자식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인연의 끈을 한 자락 남기고 타인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불행해져 내가 동정을 보내는 정계를 원하는 것이다. 부부의 세계에서 가장 못마땅한 건 아이 문제를 다루는 시선이다.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키우겠다는 태도는 언뜻 기특해 보이지만 주인공 부부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이용하고 학대하는 최악의 부모다. 부부의 문제는 성인으로서 선택의 책임이 있고 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두 사람만의 디테일이 있을 터이다. 살다 보면 내 잘못이든 운이 없어서든 꼬꾸라질 때가 있다. 흙바닥에 엎어진 김에 벌렁 누워 하늘도 보고 주저앉아 질질 짜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대충 상처가 아물고 흉터는 메이크오버가 가능해진다. 아이는 이야기가 다르다. 잘못한 거 없이 2인 삼각으로 같이 넘어진 아이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우니 도와줘야 한다. 부모가 먼저 일어나 손을 내밀고 상처를 보살피며 꼭 껴안아서 안심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일으켜 세운 자식은 때로 부모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능한 치료사로 성장하기도 한다. 세상 못난 사람이 자식 앞에서 헤어진 배우자를 욕하는 사람이다. 욕을 해서 아이가 완벽한 내 편이 되고 상대가 잘못되고 내가 행복해지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는 더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 쉽다. 아무리 곁에 있는 부모가 다정하게 안아줘도 아이는 어디선가 상처를 핥아가며 견디는 저 혼자만의 세계가 있다. 내 자식 상처에 소금 뿌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그렇다고 부모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구는 것 또한 노 땡큐다. Anyway, 이혼은 목숨을 걸 정도로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다. 서로 맞추며 사는 생활에 지치고 지쳐서 쌓이고 쌓인 갈등의 불씨가 당겨져서 어느 일방에라도 확실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건조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세월이 제법 흐른 뒤 누군가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대답이 궁색해지는 그런 거다. 우리는 결국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건지도 모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은숙 작가는 출판용 기획안을 내보라는 말에 우리 엄마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은데 차라리 그걸 쓸까? 하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 씨가 돼서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면 3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는 에세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